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두 개의 전쟁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유럽 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결부된 전쟁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이 중동 전쟁에 참전할까요? 와이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중고파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미국은 USS 포드 항공모함 타격단을 지중해 동부로 보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미군이 전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미국의 전략적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두 개의 주요 전쟁이 동시에 터지는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2012년 이래로 두 개의 전쟁 수행 군사계획을 폐지하면서 미군의 슬림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의 외교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 재단은 2015년부터 미군의 전략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는 미군이 더 이상 한 번에 두 개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지수가 미국의 군사력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주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략적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은 냉전 이후에 미군이 글로벌 전략 자원을 재배치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16만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킨 바 있지만 올해 6월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동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 국방부는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배치됐던 B-1, B-52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글로벌 호크 같은 이런 무기를 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VOA는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 개의 전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전쟁 모두 미군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미국이 나토 등의 동맹국들과 함께 무기 등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있지요. 중동 분쟁 역시 미군은 아직까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USS 포드 항모 강습단이 지중해 동부로 출항해가지고 10일 오후에 이스라엘 부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의 장비와 군수품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또 한 척의 핵 항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파견하는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정단이 중동 지역에 파견되기로 몇 달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러면서 예정에 따라서 앞으로 2주쯤이면 중동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정단이 도착하는 2주 후에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철수시킬지 아니면 두 항모전단 모두 이스라엘 인근에 머무르게 할지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전문가와 특수작전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군 지상군을 투입할 의도는 없다라고 한 만큼 이들은 전문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군이 무기 등의 군사적 지원을 하되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군인만으로도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군사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병대 사령부 참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더글러스 트루 샌드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에 성공하고 또 헤즈볼라도 대량의 로켓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세계정치연구소의 아론 데니스 교수도 현재 상황은 미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상대할 필요는 없으며 이스라엘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 중동 분쟁이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변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세력과 한 달 이상 싸웠던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미국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심의 초점은 이란의 태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하마스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 보안 당국자들과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섰다면 이번 사태가 제2의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론 데니스 교수는 VOA에 이란이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치열한 전투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교수는 그러면서 포드 항모 강습단이 중동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대응 능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또 다른 항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중동 지역 파견 역시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정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이스라엘 인근에 도착하게 되면 포드 전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떠오르는 용 등의 저서를 쓴 빌 헤이튼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미군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파견되는 미 군함은 인도태평양 함대가 아니라 지중해 함대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당분간 중동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미군은 아시아에서 임무를 차질 없이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영내 미군 주둔이 약간 늘어날 수 있으며 수상함과 전투기가 더 많이 이 지역에 순환 배치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미국의 기존 공약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미군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전략적 과부하라는 용어 이 말은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 그리고 다극화 체제 전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9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글로벌 맥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마스의 공격은 세계가 새로운 혼란의 시대에 빠졌을 수 있다는 신호라 그러면서 일부 국가와 정치 집단은 결과가 너무 끔찍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뒤로한 채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배경으로 이 다극화 체제라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더는 과거와 같은 지배적 강대국이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논리에서 그런 겁니다. 미국의 유명 블로그이자 시사평론가인 노아 스미스도 자신의 서브스택, 그러니까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완전한 다극화 시대가 도래를 했고, 사람들은 다극화에는 상당한 혼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공격적 행동의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미국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런 돌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는 철학을 거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위신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미국은 동맹과 평화를 구축할 능력을 갖춘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하마스는 미국 정부가 관계 진전에 도움을 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의 악화를 또 약화를 위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신문도 이런 견해에 동조합니다. 사실 이번 하마스의 도발은 전적으로 이란의 판단,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체제를 셋업하게 된다면 사실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판을 뒤집으려는 이란 측의 판단이 이 하마스의 도발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마스는 이란이 내세운 장기판의 졸과 같은 존재이고, 앞으로 이 하마스가 입게 될 타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의도는 전쟁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사실상 뜻을 이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말은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또 다른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미군의 중동 전쟁 직접 참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